어머님, 다음부턴 꼭 연락 좀 주세요. 남의 집에 약속 없이 오시는 건 예의가 아니거든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너 입으로 매번 어머님 가족이니까 도와주세요. 어머님 가족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지금은 남의 집이라고? 내가 필요할 땐 가족이고 불편하면 남이야? 세상 참 편하게 사는구나.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어머님도 북적북적하니 좋으셨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도 미리 연락 정도는 하는 게 순서가 맞죠. 미리 연락? 너는 지금까지 내 집에 올 때 단 한 번이라도 미리 연락한 것처럼 말하는구나. 매번 불쑥불쑥 찾아와서 손주 봐달라며 애 던져놓고 나갔으면서 너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애 맡기는 어린이집 정도로 생각했구나. 아니, 제 말은 아무리 제가 며느리여도 가족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즘은 며느리도 백년 손님이에요. 손주는 할머니니까 당연히 봐주셔야 하는 거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랑은 다르죠. 너 말이 맞아. 우리는 남이야. 남이니까 너의 소원대로 이제 어머님 안 할게. 네? 그리고 너희도 날 그렇게 부르지 말거라. 남인데 왜 어머님이라고 불러? 깔끔하게 남처럼 지내자고.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6세 정혜심 씨입니다. 경남 진주시 평거동 조그마한 빌라 2층에서 혜심 씨는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8년이 훌쩍 넘었죠. 40년 가까이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던 혜심 씨에게 이 고요한 시간은 생전 처음 맛보는 평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마당에 심은 들깨 잎사귀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평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평온한 일상의 전부였죠.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혜심 씨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엄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여자친구 임신해서 결혼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 윤재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심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34살이 된 아들이 아직 변변한 직장도 없이 이런 소식을 전해오다니요. 임신이라고? 몇 달 됐는데? 4개월 정도. 엄마, 죄송해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한숨 소리가 혜심 씨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서민경이라는 32살 여자였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될 민경이의 말투는 정중했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도 예의 바른 것 같았죠. 괜찮다, 괜찮아. 앉아봐. 너도 많이 놀랬겠구나. 그래 둘이서 서로 좋아하기만 한다면 어떻게든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윤재야, 너도 이제 곧 가장이 되는 거니까 방황은 그만하고 책임감을 가져야지. 혜심 씨는 얼른 방석을 내오며 민경이를 살펴봤습니다. 배가 조금 나온 것이 확실히 임신한 게 맞는 것 같았고 얼굴도 수척해 보였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윤재 오빠가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해줘서 꼭 한번 뵙고 싶었거든요. 민경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혜심 씨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아들이 철없이 굴긴 했지만 며느리도 갑작스레 생긴 아이를 키울 생각하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래도 아이가 생겼으니까 축하할 일이지. 몸조리 잘해야 해.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민경이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혜심 씨는 그 순간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 아들이 철이 없으니까 잘 챙겨줘야겠다. 그게 혜심 씨가 며느리에게 품은 첫 마음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혜심 씨는 자신이 모아둔 적금을 털어 예식장 비용을 댔고 신혼집도 전세로 얻어졌죠. 엄마, 죄송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됐다, 됐어. 내가 잘 살면 그게 효도야. 아들 부부는 해심시내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연립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손자가 태어났죠. 해심 씨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아들이에요. 잘생겼죠?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해심 씨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첫 손주였으니까요. 그래, 우리 민수가 태어났구나. 해심 씨는 곧바로 미역국을 끓이고 간병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 가겠다고 했죠. 어머님, 요즘엔 다들 산후조리원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워낙 몸이 약해서. 해심 씨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비용도 결국 해심 씨가 부담하게 되었죠. 민경이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에도 한동안은 조용했습니다. 가끔 손주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안부를 묻는 정도였죠. 하지만 민수가 생후 3개월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혜심 씨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민수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 민경아? 갑자기 웬일이야? 어머님, 죄송한데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요. 잠깐만 봐주실 수 있어요? 민경이의 표정은 급해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들어와, 들어와. 혜심 씨는 얼른 며느리를 맞아들였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정말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뭔 소리야? 손주 보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마음 놓고 다녀와. 혜심 씨는 손주를 안아드렸습니다. 처음 제대로 안아보는 민수는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그 온기가 가슴 깊숙이 전해져 왔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2시간만 있다가 데리러 올게요. 며느리는 황급히 나갔고 혜심 씨는 손주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2시간은 4시간이 되었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일이 좀 길어져서. 괜찮다. 민수랑 재미있게 놀았어. 혜심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혼자 아이를 돌보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혜심 씨는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힘들겠지. 가끔 이런 부탁쯤이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손주를 맡기러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그래. 데려와. 혜심 씨는 매번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숨 좀 쉴 수 있어요. 뭔 소리야?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고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죠. 그리고 잠깐만이라던 시간은 어느새 반나절이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혜심 씨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젊은 엄마로서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배려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민수가 생후 6개월이 되어갈 무렵 며느리의 방문 횟수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것이 이제는 거의 격일로 찾아왔죠. 그것도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이제 미안해하는 기색도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불쑥불쑥 찾아와 아이를 맡기고 가버렸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평소와 다른 부탁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도저히 밥할 힘이 없어요. 밥 좀 먹고 갈게요. 저 불고기랑 저번에 해주셨던 된장찌개 해주시면 안 돼요? 혜심 씨는 당황했습니다. 손주를 봐주는 것과 식사까지 해주는 건 차원이 다른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정말 지쳐 보였습니다. 뭐 별거 없지만 들어오거라. 혜심 씨는 급히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된장찌개에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에 불고기까지. 급하게 장을 보고 와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그러려니 했죠. 어머님, 맛있어요. 역시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최고예요. 며느리는 맛있게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밥을 다 먹고 난 후에도 설거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민수가 자니까 저도 좀 쉬어도 될까요? 그러더니 거실 소파에 눕더니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물 좀 갖다 주세요. 감사해요. 혜심 씨는 며느리의 심부름꾼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는 혜심 씨가 다 하고 며느리는 소파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처음에 한두 번쯤이야 이해해 주려 했지만 갈수록 이런 일이 점점 잦아져 점점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있었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밥을 해달라고 했고 혜심 씨는 그때마다 장을 보고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안 된다 애기했지만 며느리 특유의 넉살로 막무가내로 들어와 마치 자기 집이냥 편하게 쉬고 갔습니다. 예전에는 넉살 좋다 생각한 며느리의 성격이 이렇게 단점이 될 줄은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혜심 씨가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받았던 다이슨 청소기가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어? 청소기가 어디 갔지? 혜심 씨는 집안을 다 뒤져봤지만 청소기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갔다가 우연히 윤재의 차 트렁크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다이슨 청소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혜심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경아, 청소기. 너 가져갔니? 아, 그거요? 저번부터 제가 가지고 싶었던 거라서 저희 집에 놓고 쓰려고 가져왔어요. 며느리의 대답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이죠. 아니, 가져간 걸 떠나서 말도 없이 가져갔니?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어차피 가져간다 해도 괜찮다 하셨을 거면서 왜 그러세요? 혜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가 생일 선물로 주신 소중한 물건인데 허락도 없이 가져가 놓고는 오히려 당당하게 구는 며느리를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갑자기 사라져 치매인가 하고 걱정까지 했었죠. 그렇게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고도 없이 아무 때나 찾아왔습니다. 혜심 씨가 빨래를 널고 있든 TV를 보고 있든 상관없이 말이죠. 어머님, 민수 좀 봐주세요. 그러고는 아이만 맡기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떨 때는 5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기도 했어요. 혜심 씨는 66살의 나이에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덕분에 좀 쉬었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드디어 혜심 씨가 참다 못해 말을 꺼냈습니다. 민경아, 나도 사람인데 늘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야. 어쩌다 한두 번이야 내가 봐줄 수 있지만 이렇게 매번 당연하다는 듯 맡기고 가면 난처하단다. 혜심 씨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혼자 사시잖아요. 우리가 오면 심심하지도 않고 좋으셨잖아요.
며느리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맨 처음엔 좋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그러시는 거 좀 쪼잔하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혜심 씨의 가슴에 차가운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쪼잔하다고. 혜심 씨는 지금까지 며느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손주를 돌봐주고 밥까지 해서 먹여주고 청소기까지 가져가도 참아줬는데 그런데 미리 연락해달라는 당연한 부탁을 쪼잔하다고 말하다니요. 혜심 씨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해준 만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점점 당연한 게 되어가구나. 며느리에게는 혜심 씨의 배려와 도움이 그저 외로운 시어머니를 위한 봉사활동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고마움은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해준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 혜심 씨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혜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혜심 씨는 자신이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반찬 좀 해서 집에 가져다 줄 수 있어요? 혜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네가 좀 해서 먹을 순 없겠니? 언제까지 엄마한테 의지할래? 아들이고 며느리고 맨날 부탁만 하는구나. 저희가 해 먹을 수 있긴 한데 엄마가 해주시는 게 더 맛있단 말이에요. 대신 다음에 저희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이번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다음번에 너네 올 때 해다 줄게. 이번만이다. 혜심 씨는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멸치볶음에 시금치나물, 배추김치까지. 1시간 넘게 정성을 들여 반찬을 만들었죠. 비닐봉지 2개에 나눠 담고 보니 제법 묵직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어차피 근처에 볼 일도 있고 하니 아들 집에 들릴 겸 가져다 주자. 혜심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해서 현관 벨을 눌렀죠. 누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려왔습니다. 나야, 민경아. 반찬 좀 해가지고 왔어.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타났는데 잠옷 차림의 얼굴이 상당히 불쾌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자다 깼잖아요. 며느리의 첫 마디부터 차가웠습니다. 아니, 된장찌개랑 반찬 좀 해가지고. 그냥 잠깐 들렀어. 제가 반찬 좀 해달라고 그랬었나요? 오늘? 윤재가 해달라 했었지.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가져왔다. 아, 오빠가요? 근데 오늘 달라는 말은 아니었을 텐데. 혜심 씨는 손에 든 봉지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님, 다음부턴 꼭 연락 좀 주세요. 남의 집에 약속 없이 오시는 건 예의가 아니거든요. 며느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설마 가족이라고 아무 때나 와도 된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그리고는 반찬 봉지도 받지 않은 채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혜심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의 집이라고? 가족이라고? 손에 든 반찬 봉지가 갑자기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혜심 씨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며느리에게 필요할 때만 어머님이고 불편할 때는 남이었던 거죠. 남의 집이라고? 가족이라고? 혜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너 지금까지 내 집에 올 때는 뭐였어? 그때는 가족이었고, 어머님, 그건. 너 입으로 매번 어머님 가족이니까 도와주세요. 어머님 가족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하지 않았냐? 혜심 씨는 지금까지 며느리가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의 집이라고? 내가 필요할 땐 가족이고 불편하면 남이야? 며느리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저희는 애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럼 내가 찾아온 것도 어쩔 수 없이야. 너네들이 해달라고 부탁해서 만든 반찬 가져온 거잖아. 혜심 씨는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예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왜 나만 남이 되는 거야?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해라고. 혜심 씨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지금 내 앞에서 남의 집이라고 한 건 오해니? 가족이라고 아무 때나 와도 된다고 생각하냐고 한 것도 오해야? 그건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도 미리 연락 정도는 하는 게 순서가 맞죠. 미리 연락? 너는 지금까지 내 집에 올 때 단 한 번이라도 미리 연락했니? 하루에도 몇 번씩 벨 누르고 들어와서 어머님 급해요. 어머님 부탁해요. 하지 않았어?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모순을 깨달은 듯했죠. 그건 급한 일이 있을 때라서 그렇죠.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급한 일? 혜심 씨는 이제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매일같이 급한 일이 있었다는 거야? 너는 필요할 때만 나를 가족으로 부르고 불편하면 남으로 취급하는구나. 나 도저히 못 참겠다. 못 참겠으면 어쩌시게요? 어머님, 저희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의? 혜심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너는 나한테 예의를 지켰다는 거니? 예고도 없이 와서 하루 종일 애 맡기고 밥 해달라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건 어머님이 싫다고 안 하셨잖아요. 싫다고 못했을 뿐이야. 가족이니까 참았던 거라고. 혜심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애 맡기는 어린이집 정도로 생각했구나. 그 순간 혜심 씨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은 그냥 편리한 도구였던 거죠. 필요할 때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하고 불편할 때는 남이라며 밀어내는. 혜심 씨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남이면 남이지. 네? 너 말이 맞아. 우리는 남이야. 남이니까 너의 소원대로 이제 어머님 안 할게. 혜심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날 그렇게 부르지 말거라. 남인데 왜 어머님이라고 불러? 네? 오늘 이후로 나는 이제 어머님 안 할게. 그리고 너희도 날 그렇게 부르지 마. 며느리는 멍한 표정으로 혜심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설마. 혜심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반찬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없어.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어머님, 뒤에서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혜심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혜심 씨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말들을 다 쏟아낸 것 같았거든요. 아들 집 현관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혜심 씨의 마음속에서도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날의 일은 잊은 건지 벨이 울렸습니다. 혜심 씨는 인터폰으로 받습니다. 며느리가 손자 민수를 유모차에 태우고 뻔뻔하게 서 있었죠. 어머님, 애 좀만 봐주세요. 저 급하게 나갈 때가 있어서요.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혜심 씨는 인터폰을 누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차를 우렸죠. 어머님, 계시죠? 어머님, 벨이 계속 울렸지만 혜심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나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급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신데 애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저번 일 아직도 꿍에 있으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좀 급한 약속이 있어서 부탁드려요. 미안한데 미리 약속 잡지 않고 왔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며느님. 그렇게 며느리는 30분 넘게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혜심 씨는 처음으로 후련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좀 속이 시원하네. 그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어제 민경이가 갔는데 왜 문을 안 열어줬어요? 응, 안 열어줬어. 혜심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손주인데. 손주는 무슨? 너네들 편하려고 맡기고 가는 거면서.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운하게.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혜심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우리는 남이래. 남의 집에 함부로 오는 거 예의 아니라고 하더라. 그건 민경이가 잘못 말한 거고. 잘못 말한 게 아니야. 진심이었어. 혜심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남처럼 지내자. 미리 약속 잡고 서로 예의 지켜가면서. 엄마, 그리고 윤재야, 너도 이제 아빠잖아. 내 아내와 아이는 내가 책임져. 엄마한테 맡기지 말고.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혜심 씨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서운하긴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혜심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오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저녁에는 혼자 조용히 TV를 보는 시간. 예전에는 언제 며느리가 배를 누를지 몰라서 항상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시간이구나. 혜심 씨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미리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고 온 거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예의도 지키지 못했고요. 혜심 씨는 놀랐습니다. 이런 사과를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님이 해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감사했는데 그걸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식으로 부탁드리지 않을게요. 미리 말씀드리고 어머님이 괜찮으실 때만, 그것도 가끔씩만요. 혜심 씨는 며느리의 변화에 조금 놀랐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알겠어. 서로 예의 지켜가면서 지내자.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미리 전화로 약속을 잡고 와서 짧게 인사하고 가는 정도였어요.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고 밥을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혜심 씨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혜심 씨와 며느리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예의를 지켜가며 지냈고 혜심 씨도 가끔씩은 손주를 보는 걸 허락해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일방적인 희생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부탁할 때는 정말 정중하게 부탁했고 혜심 씨가 거절하면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혜심 씨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베풀고 당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 그게 진짜 가족이었던 거죠. 어느 화창한 봄날, 혜심 씨는 마당에 심어둔 들깨 잎사귀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득 며느리와 민수가 약속대로 찾아올 시간이었습니다. 벨이 울리자 혜심 씨는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여전히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한테 인사해. 이제 두 돌이 다 된 민수가 혜심 씨를 보고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혜심 씨는 손주를 안아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정해진 시간에 서로 약속한 대로 만나는 거니까요. 참 평화롭네. 혜심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혜심 씨는 조용히 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찻잔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창문 너머로 석양이 물들어갔습니다. 혜심 씨는 그 순간을 온전히 즐겼습니다. 이 평화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과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평화였어요.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고 가족을 포기하지도 않는 평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네. 혜심 씨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때로는 단호해져야 진짜 사랑을 지킬 수 있다는 걸 혜심 씨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 그게 진짜 가족이었던 거죠. 창밖으로 조용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혜심 씨는 그 바람을 맞으며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혜심 씨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동시에 가족과도 건강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말이죠. 이제 진짜 모두가 행복한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